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놓고 이 기본권의 보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심사 원칙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본권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오해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논점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둘째, 어떤 사회적 배경 하에서 이 기본권이 생겨났고 어떤 헌법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셋째, 이 기본권의 보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 넷째, 전통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권과는 어떻게 다른가? 다섯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에 정보 주체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가? 여섯째, 유럽연합은 이 기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헌법재판소가 2005년에 합헌 결정한 주민등록지문정보 DB 사건의 판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05년에 처음으로 인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정통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권과는 구별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의 주민등록지문정보 DB 사건에서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그 헌법적 근거를 제17조에서 바로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비밀 보호 조항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인격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헌법상 근거로 언급하긴 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이 헌법의 어느 한 조항으로 완전히 포섭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헌법 조항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물론 헌법에 열거된 자유와 권리만이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 이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에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컴퓨터로 상징되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을 헌법적으로 새롭게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현상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또 유럽연합은 이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호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아직 헌법상의 권리로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격상해서 보호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과 그 보호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타인에 관한 정보, 즉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국가사회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어떤 조직이든지 그 구성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만 그 조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과의 거래에서는 그 타인에 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되고 처리됩니다. 나아가 거래관계를 떠나서도 사회의 수많은 조직과 개인은 광범위하게 타인의 개인정보에 기초해서 그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관련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필요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 그 정보 주체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전적으로 1960년대 컴퓨터의 출현과 이후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0과 1의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무한대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처리의 주체인 정부나 기업이 자칫 타인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미칠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현실적 피해는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서 인격적인 피해, 재산의 손실, 부당한 감시나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DB에 잘못 입력된 틀린 정보나 불완전한 개인정보에 기초해서 정보 주체인 개인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경우, 또는 정보 주체인 개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 개인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와는 다른 맥락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명예나 사생활 비밀은 그 자체로 보호를 요구하는 실체적 법익이지만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어떤 법익이라기보다 한편에서는 활용되어야 하고 한편에서는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정보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치 개인정보가 그 자체로 보호를 요구하는 법익인 것처럼 일반인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요컨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권리가 아니라 필요하고도 정당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허용하되 대신에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의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은 이 권리를 개인정보보호권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균형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정보의 정당한 이용과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해 보호받아야 하는 이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처리의 이익은 헌법상으로는 언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에서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합니다. 요컨대 개인정보 자체는 독자적인 법익이 아니며 또 개인정보의 주체를 보호하는 것만이 헌법상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정당하게 처리해야 할 또 다른 헌법적 가치들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깊은 오해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나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왜 이것이 오해인지를 논증해 봅니다. 우선 던지는 질문은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권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기업 또 기타 단체들입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자와의 거래관계 속에서 타인이 수집하며 이용, 가공, 제공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어떤 법적 이익을 가지며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는가, 아니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전후로 해서 그리고 이후 2024년 지금까지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는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지문정보 DB 사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공권력 행사의 내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넘겨서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하고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지문정보의 수집, 제공, 전산화, 이용 행위가 그 지문정보의 주체인 청구인들, 일반 시민들입니다.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에 있어서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 능력이 현격히 증대되는 상황을 이 새로운 기본권을 승인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새로운 기본권은 헌법의 조항 어느 하나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것이어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규정지었습니다.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시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마치 수집에서부터 이용 및 제공에 이르기까지 정보 주체가 그 처리의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권리인 것처럼 오해될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행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결정권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신에 정보 주체가 갖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그러한 처리의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입니다. 이 참여권으로서의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열람 청구권, 정정 청구권, 삭제 청구권, 안전조치 요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열람 청구권은 나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수집, 이용 및 제공되고 있는지 그 처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또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틀린 정보나 낡은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 나아가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부당한 누출의 방지를 요구할 권리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위 주민등록 지문정보 DB 사건의 본안 판단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3,900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의 지문정보를 주민등록의 신원 확인 목적으로 수집해서 경찰청이 이를 전산화하여 본래의 수집 목적이 아닌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정확성, 충실성, 보안성, 적합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관리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정보 시스템인지, 그리고 위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권들을 보장하는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나아가 수사 목적으로의 변경이 목적 제한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의 쟁점을 평가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지문정보 처리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즉 법률 유보의 원칙이 위반되는지, 그리고 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즉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만을 도식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한 후에 이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한 분석 기법들, 예컨대 목적 제한의 원칙, 공정 처리의 원칙, 정보 주체에 의한 통제의 원칙, 안전 처리의 원칙 등을 개발해서 전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전통적으로 보호해온 사생활 비밀 보호권과 이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을 국가기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일반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권을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비밀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16조에서는 추구라고 하는 사생활 공간에서의 비밀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려고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영장주의입니다. 이들 헌법의 사생활 비밀 보호 조항은 통상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즉 숨기고 싶은 개인의 비밀을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일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동의 없이 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그 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그 침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침해의 요건과 절차가 헌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추구하는 공익과 잃게 되는 사생활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권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공익과의 형량을 통해 합법적으로 양보하거나 혹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즉, 사생활 비밀을 가진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그 비밀을 깰 수 있는 규범적 가능성이 내재적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기본권이 이처럼 절대적 권리가 아닌 상대적 권리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생활 비밀 보호권을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비밀을 지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비밀을 깰 수 있다는 논리는 헌법 이론상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발적 동의는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제나 사생활 비밀 침해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사생활 비밀 보호권 안에 동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동의는 사생활 비밀 보호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개인의 자유의사로서 오히려 사생활 비밀 보호권의 침해를 합법화해주는 여러 합법성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한국 헌법은 사생활 비밀 보호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생활 비밀과는 달리 개인에 관한 정보, 즉 개인정보는 모든 거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국가와 거래관계를 맺는 모든 시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를 국가에게 제공합니다. 국가는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판단을 내리고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개인정보는 이미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에게 제공된 것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헌법상의 전형적인 사생활 비밀의 범주에 원칙적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민감정보, 의료정보 등의 민감정보도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 보호 조항들 16조, 17조, 18조 이런 사생활 비밀 보호 조항들은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예정하고 있던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처리 이용하는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오늘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보호의 필요성이란 단순히 사생활 비밀 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잘못된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에서 생겨납니다. 틀린 데이터나 낡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에 대한 잘못된 복지 결정이나 자격 결정 등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시민 개인에게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시민을 감시하거나 공격하는 등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내 외부의 보안 침해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고 정당하게 처리 이용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권리가 곧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 것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권리와 동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첨예한 논쟁 중의 하나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논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쟁점입니다. 여기서 저희 주장은 정보 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며, 동의를 표시하는 것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각각 별도의 법적 내용과 효력을 갖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를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여러 합법성 근거 중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 처리든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가 없다고 해서 곧 정보 처리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다른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이 있다면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포함하여 6가지 합법성 근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6가지는 하나는 동의,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법적인 의무의 이행, 그 다음에 중요한 이익의 보호, 공무 수행, 마지막으로 정보 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이렇게 6가지의 합법성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6가지의 합법성 근거들 사이에는 우열의 관계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권 보호의 헌법 원칙들, 그러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과잉검조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헌적인 정보 처리 행위가 됩니다. 헌법 원칙 중 법률 유보의 원칙은 곧 합법성의 원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이때 정보 주체의 동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는 동의 없이 법률적 근거에 의거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일 동의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마다 당의 정보 주체와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집 처리하는 것이지, 정보 주체와의 합의에 의해 동의를 받아 처리하지 않습니다. 형사상의 압수수색에서는 법률적 근거 외에 영장주의라고 하는 적법 절차적 원칙이 하나 더 추가될 뿐입니다. 이때 만일 정보 주체가 자신의 비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정부에게 제공한다면, 즉 수집 처리에 동의한다면, 그때 정부는 법률적 근거나 영장주의의 절차가 없더라도 그 개인의 비밀 정보를 합헌적으로 수집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동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법, 즉 GDPR을 설명하는 공식 안내 웹사이트를 보면 동의가 6가지 합법성 근거 중의 하나이고, 이들 6가지 근거 사이에는 우열관계나 우선순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번역해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달리 GDPR은 기업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의는 단지 6가지 합법적 근거 중의 하나일 뿐이다.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합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성을 충족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아마 유럽연합의 일반 시민들 중에도 동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혹시 모르는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통제권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처럼 예방 차원의 수단적 권리로서의 통제권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결정의 내용이 곧 예방적 차원의 통제권을 가리킵니다. 흔히 자기결정이라는 언어의 착시 효과 때문에 마치 정보 주체가 정보 처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정보 주체인 개인은 국가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통제권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일까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통제권의 내용은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법률로 구체화하게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보호수단으로서의 통제권, 예컨대 고지를 받을 권리, 열람 청구권, 정정 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인정하고 있는 9가지 유형의 권리가 모두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중 일부의 권리들은 유럽연합의 입법정책에 따라 법률에 의해 권리로 인정된 것입니다. 만일 입법자가 정보 주체에게 과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국가 사회 내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유통되어야 할 다른 헌법 가치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권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만이 존중되어야 할 유일한 헌법적 가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의 관계에 관한 위의 법리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및 개인정보보호법인 법률의 내용을 비교 자료로 삼아서 추가로 논정해 봅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즉 합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같은 엄격한 합법성의 근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은 전통적인 사생활 보호권을 제7조에서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권을 모든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합니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헌법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처리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목적 명시의 원칙입니다. 둘째, 명시한 목적을 위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공정처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처리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정당한 근거로는 동의 혹은 법률에서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른바 합법성 근거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정보 주체는 최소한 정보 접근권, 우리식 표현으로는 열람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 청구권을 가질 것, 그러니까 정보 주체에 의한 통제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3항에서는 이들 기본권 보호의 원칙이 독립된 기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독립기관에 의한 감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가 위헌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위 5가지 헌법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본권 헌장 제8조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구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GDPR은 정보 주체의 동의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권을 구별하여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우선 동의의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즉 정보 주체의 동의라 함은 개인정보 처리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는 첫째, 적극적으로 표출되어야 하고 둘째, 자유롭게 주어져야 하며 셋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넷째,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다섯째, 충분한 인식하에 내려진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동의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꽤 엄격한 동의의 요건입니다. 나아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을 9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합법성의 원칙 2. 공정성의 원칙 3. 투명성의 원칙 4. 목적 제한의 원칙 5.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 6. 정확성의 원칙 7. 보유 제한의 원칙 8. 무결성 및 비밀 보호의 원칙
직후 책임의 원칙 이렇게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헌장의 원칙보다 몇 가지 원칙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동의의 원칙은 여기에 없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한편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별도로 제3장에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가지는 보호권 혹은 통제권을 8가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고지를 받을 권리. 2. 정보 접근권, 즉 열람 청구권입니다. 3. 정정 청구권. 4. 삭제 청구권. 5. 처리 정지 청구권. 6. 개인정보 이동권, 우리식으로는 전송 요구권입니다. 7. 처리 거부권. 8. 자동 결정 이의 청구권입니다.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이 정보 접근권과 정정 청구권을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보다 다양한 보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동의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요컨대 유럽연합은 정보 주체의 동의와 보호권을 구별하여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 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성 근거 중의 하나일 뿐이고 기본권인 개인정보 보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 주체는 여러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하여 자칫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의 법체계, 그러니까 기본권 헌장과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에서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동의는 여러 합법성 근거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동의 없이 처리했다고 해서 곧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거나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는 처리를 허용해야 할 정당한 공익과 다른 기본권 보호의 헌법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2005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주민등록지문정보 DB 사건의 결정 요지를 소개합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한 대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개인의 10손가락의 회전 지문과 평면 지문을 날인하도록 요구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그리고 이들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넘겨서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나 신원 확인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은 약 3,900만 명의 지문 정보를 전산화하여 이른바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지문 정보의 수집, 제공, 전산화 및 이용 행위가 지문 정보의 주체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권 제한이 법률 여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6대3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6인의 헌법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내었고 3인의 헌법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는 각 의견의 논리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6인의 헌법재판관은 우선 법률 여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의 10손가락 지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그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고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법이나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법률 여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법성 근거를 아주 느슨하게 해석한 셈입니다. 또한 6인의 합헌 의견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원 확인 및 범죄 수사 목적은 정당하고 지문 날인 및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의 운용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변사자나 범죄자의 지문 정보를 대조하여 그 동일인을 찾아내는 것은 정확성, 관편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신원 확인 수단이 없으므로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보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달성할 수 있는 신원 확인의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엄격한 비례심사를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 3인의 위헌 의견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인은 지문 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엄격한 심사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개인의 지문 정보는 그 정보 주체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고
또 지문 정보가 오남용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커 그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지문 정보의 수집이나 보관이나 활용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라든지 대상,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그것을 전산하여 범죄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법률 여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3인의 위헌 어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일반 국민 모두의 10손가락 지문 일체를 보관하고 전산화하면서 그 범위나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수사 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국민의 지문 정보는 자칫 특정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어서 법익 균형성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종래의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컴퓨터로 상징되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을 헌법적으로 새롭게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전통적인 사생활 비밀 보호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이른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한국 헌법질서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체에 더 깊이 접근해서 그 본질과 내용을 더 분명하게 규명한 다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특별한 분석 원칙들, 예컨대 목적 제한의 원칙, 공정처리의 원칙, 정보 주체에 의한 통제의 원칙, 안전처리의 원칙 등을 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900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의 지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더 엄정하게 평가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 헌법재판소가 2005년에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른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의의를 7가지 논점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댓글을 부탁합니다.